안녕하세요. 상일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부교재 55쪽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태계 생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 있죠. 그걸 우리가 먹이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먹이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괄호에 먹이 사슬이라고 써봅시다. 그래서 먼저 생산자가 있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산자. 이 생산자를 먹고 사는 1차 소비자도 있겠죠. 뭐 초식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1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도 있고요. 2차 소비자를 먹고 사는 3차 소비자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최종 소비자까지 있다. 최종 소비자까지 있더라. 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먹이 사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그물처럼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먹이 관계를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먹이 그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조금 잘 못 그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먼저 이렇게 생산자로 나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있다.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나비 한번 그려볼게요. 나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1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나비도 있고요. 다음에 토끼도 있고요. 토끼. 이런 식으로 토끼 그려볼게요. 토끼도 있고요. 뭐 쥐도 있을 수 있죠. 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쥐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땅도 한번 그 땅속도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땅속이 있으면은 여기에 뭐 지렁이가 있을 수도 있죠. 지렁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애들이 이제 1차 소비자가 되겠고요. 다음에 2차 소비자로는 여러분 거미 한번 그려볼까요? 거미 이렇게 거미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진해도 한번 그려볼게요. 진해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도마뱀. 아이고, 도마뱀 너무 어렵다. 도마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친구들, 이런 것들이 2차 소비자. 다음에 3차 소비자. 3차 소비자는 이제 등치가 조금 커지죠. 그래서 참새 한번 그려볼까요? 새 이런 식으로 새 한번 그려볼게요. 새 날개 이렇게 있고 새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뱀도 한번 그려볼게요. 뱀 이런 친구들이 3차 소비자가 될 수가 있고, 다음에 최종 소비자는 아주 크기가 이제 굉장히 커지죠. 독수리 한번 그려볼까요? 독수리 이런 식으로 독수리 한번 그려볼게요. 독수리도 이렇게 있다. 여러분 그리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독수리. 독수리라기가 조금 그런데 아무튼 독수리 이렇게 있고요. 뭐 족제비도 의외로 3차 소비자예요. 세종 소비자예요. 족제비. 이런 식으로 족제비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최종 소비자들이 있다. 그쵸. 여러분, 먹이 사슬은 우리가 한 줄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먹이 그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많이 얽혀 있죠. 이런 식으로 얽혀 있더라. 좀 복잡하게 여러분 그려주세요. 어떤 개념을 그냥 아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런 걸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먹이 사슬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태계에서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유기물의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더라.
그리고 유기물이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 속한 생물들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요. 남은 것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더라. 상위 영양 단계로 그러면 가면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게 되죠.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 한번 볼게요.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 양이나 생물량, 다음에 개체수, 이런 걸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요. 생산자부터 3차 소비자까지 쌓아 올렸다. 그걸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에너지 양 가지고 얘는 쌓아 올린 거고요. 생물 양으로 쌓아 올린 거, 개체 수 가지고 쌓아 올린 거죠. 만약에 이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 안정된 생태계다,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 양이나 생물량, 개체 수가 생산자일 때가 제일 많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죠.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다. 네,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태계 평형이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먹이 그물이 색깔펜으로 써주세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가 되죠. 그러려면은 종 다양성은 높아야겠죠. 높아야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밑에 두 가지 경우의 그림이 있어요. 왼쪽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먹이 사슬처럼 한 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풀, 메뚜기, 개구리, 뱀. 근데 오른쪽 그림은 풀에 풀을 먹고 사는 토끼도 있고 쥐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걔네를 먹고 사는 뱀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매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죠. 만약에 왼쪽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개체가 이렇게 한 개체가 아니고 한 생물 종이 사라지면은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게 되죠. 메뚜기라고 하는 종이 사라지면은 개구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금방 이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쥐가 없어도 뱀이나 올빼미, 매는 개구리 먹거나 토끼 먹거나 사슴 먹거나 이런 게 가능하니까 매가 사슴 먹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너무 등치가 크니까. 어쨌든 매 같은 경우는 쥐 없으면은 토끼 먹거나 개구리 먹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2번. 생태계 평형은 대부분 유지가 잘 되는데요. 안정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져도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먹이 사슬에 의해서 안정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런 모양 있죠. 아래쪽이 넓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형태로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림 한번 밑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생태계가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생산자가 제일 많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평형이 이제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은 1차 소비자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1차 소비자가 이런 식으로 증가해버렸다. 여러분, 1차 소비자가 증가해버리면은,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고 사는데, 생산자가 남아나질 않겠죠. 생산자를 먹어치우니까. 그래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생산자는 감소하게 되죠. 1차 소비자가 이렇게 증가해버리면은 생산자는 원래보다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원래 이 정도였더라면
원래보다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감소하죠. 생산자는 감소한다. 그러면 2차 소비자는 어떠냐? 여러분,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은 걔네를 먹이로 삼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2차 소비자는 증가하더라. 원래 이 정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2차 소비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되더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더 흐르면요. 여러분, 2차 소비자가 방금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이렇게 늘어났다. 2차 소비자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은 2차 소비자가 다시 1차 소비자를 잡아먹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2차 소비자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이번에는 1차 소비자가 감소한다. 이렇게 원래 이 정도였더라면 이런 식으로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서 시간이 더 흐른다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더 흐른다.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다시 생산자는 또 늘어나죠. 그래서 마지막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1차 소비자가 감소하게 되면은 생산자는 다시 늘어나게 되더라. 아까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생산자가 늘어나게 된다. 생산자는 늘어나게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 친구들을 먹고 사는 2차 소비자도 결국에는 먹이가 떨어지니까 감소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 원래 이 정도였는데 다시 2차 소비자도 감소하더라. 뭔가 복잡해 보이죠? 이러면서 평형이 회복된다. 평형이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실 거는 이 그림에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에너지 평형 상태였잖아요. 중간에 1차 소비자가 증가하더라도 이제 생산자나 2차 소비자 양도 그에 따라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 피라미드, 안정된 피라미드 모양, 이런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게 포인트니까 이걸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부교재 57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종류나 개체수가 변해도 대부분 평형을 회복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평형이 깨질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이 평형을 깨지게 하냐? 먼저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홍수라든지 홍수라고 써주세요. 홍수. 다음에 산사태. 그리고 화산. 화산 폭발 있죠. 이런 화산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태계의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인간의 활동이 평형을 또 깨지게 하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마구 베는 벌목이라든지 또는 농사 지으려고 이제 경작지를 개발한다든지 다음에 무질서하게 건축을 한다든지 무질서한 건축이라고 써볼게요. 다음에 환경오염. 요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죠. 환경오염. 그리고 인구가 도시로 너무 집중되는 거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태계 평형을 많이 깨뜨리죠.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서식지를 잘 보호를 해줘야 되죠. 만약에 훼손됐다 그러면 복원을 해줘야 되고요.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은 그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주면 나라의 어떤 관리를 받으니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해서 요새 대부분 이제 큰 쇼핑몰이나 백화점 이런 데 위에는 옥상에 정원을 많이 만들죠. 옥상 정원을 가꾸고 숲도 조성하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하면은 조금 더 보호가 잘 되겠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후가 많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에는 우리가 크게 지구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 내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 면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근데 이런 만약에 온난화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빙하 면적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는 숲이 감소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화가 되죠. 햇빛이 지표로 이렇게 들어올 때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화하게 되죠. 다음에 만약에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될 텐데 그러면은 대기의 햇빛 투과율이 낮아져서 기온이 하강할 수가 있죠. 다음에 대륙 이동으로 수륙 분포, 바다와 육지 분포 있죠. 수륙 분포가 변하게 되면 대기나 해수 순환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기후가 변할 수가 있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 농도 변화에 의해서 기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구 외적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뀐다든지 또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바뀐다든지 지구의 공전궤도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든지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이 변하기 때문에 기후가 변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후를 변화하는 방법에는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무의 나이테 가지고 알 수도 있고요. 다음에 빙하 가지고 알 수도 있고요. 화석 가지고 기후 변화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시상화석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환경 변화를 알 수가 있고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후가 심하게 바뀌거나 이제 뭐 그러면은 멸종이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란 대기 중에 온실기체 있죠.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걸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온실기체가 뭐냐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얘기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증기,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산화탄소, 다음에 메테인, CH4 있죠? 메테인, 다음에 오존, 다음에 CFC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다. CO2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 밑에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래요. 1880년대부터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지구의 평균 기온도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구 온난화는 그럼 왜 생겼냐?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석탄, 석유 있죠. 이런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써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내니까,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은 그래도 CO2를 흡수를 해주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나무를 베어냈고, 가축 사육, 우리가 좀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했다. 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이런 지구 온난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빙하가 녹겠죠. 빙하의 융해, 녹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해수가 열 팽창을 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래서 해안 저지대에는 침수 이런 게 일어나고 곡물 생산량도 감소하더라. 그리고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나 증발량도 변해서, 즉 변하여 집중 호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도 생긴다. 이런 기상이변이 발생한다. 기상이변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폭풍 해일이나 대규모의 태풍도 발생하더라. 그리고 멸종 위기 생물종이 증가해서 생물 다양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해양의 산성화도 일으키고요. 다음에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질병도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도 밑에 그래프를 보니까 평균 기온이 여기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편차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까만 색깔이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까만 색깔, 요거 점차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30년간은 더 급격히 상승한다는 거, 요거를 알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일단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져요. 아열대 기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과일을 보면은 옛날에는 재배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이 재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열대 기후구가 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계절 중에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더라. 다음에 봄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농작물의 재배지가 변하고 연안 수온 상승으로 난류성 어류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는 들여야 할까요? 먼저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좀 이용을 해야겠죠. 개발도 해야겠고요. 그리고 숲의 면적을 늘려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국제 협약에 가입하거나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